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반드시 이기는 미국 유학생 취업 전략 세미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유학생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미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전국에서 또 미국에서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듣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세미나의 주제는 미국 취업이고 취업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취업이 중요한 것처럼 강조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은 뭐 유학을 하고 나서 꼭 미국 취업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한국으로 오실 수도 있고 또 더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제가 지난 12년 동안 미국에서 많은 유학생들과 상담하고 또 취업을 도와드리고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느꼈던 것들을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형태로 보내드릴 테니까 좀 메모해 놓으시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아무쪼록 유학생 취업하는데 도움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미국 취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취업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기업과 구직자가 만나서 합의에 이르러서 같이 일을 시작을 하는 게 취업이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려면은 뭐 우리가 핵심 세 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뭐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듯이 똑같죠. 개인이 기업을 만나가지고 매칭이 되면 그게 취업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인이 어느 정도 기업의 능력을 갖추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러한 개인을 인터뷰를 해서 기업이 연봉 협상을 통해서 조건을 맞춰서 매칭이 되면 이게 취업인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만으로는 좀 부족하더라는 거죠.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이제 비자 이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취업할 때는 필요가 없는 거지만 미국에서 취업하시려면은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선 다시 말하면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있고 그런 어떤 그 리걸 이슈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개인 능력 그래서 한국인이 미국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될 것이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업이 외국인인 한국 사람을 비자 스폰서를 해주면서라도 뽑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기업을 찾아서 매칭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미국에서 우리가 적법하게 일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법적인 이슈들이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쵸? 개인 능력, 기업 매칭, 비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비자부터 한번 살펴보죠. 비자부터 사실은 이제 비자가 외국에 취업을 하려는 모든 어떤 분들한테는 그 나라의 비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비자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비자 이슈이기 때문에 이 비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언론 보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SBS 보도인데요. 미국에서 유학비로 수억 원을 쓰고도 취업 한번 못 해보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유학생 수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6년간 해외 유학 생활을 마치고 올가을 뉴욕의 한 대학교를 졸업하는 최모군. 학비와 생활비까지 1년에 1억 원 가까이 쓴 최군에게 취업보다 걱정인 것은 비자 문제입니다. 5명 중에 1명꼴로 H1을 받는 것 같아요. 여기서 취업 한번 못 해보고 돌아가는 학생들이 더 대부분 많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발급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는 한 해 8만 5천 건. 올해는 23만 6천 명이 신청해 1년 전보다 3천 명, 2년 전보다는 6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석사 학위용 2만 건을 제외하면 학사 졸업자들의 경쟁률은 3대 1이 넘습니다. 순전히 운에 의존하는 구조로 비자 발급이 거저될 경우 학교에 등록만 해놓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요. 오면 다 얘기해 줄게요. 미국 정부는 가짜 대학을 만들어 비자 브로커 학생들을 적발할 정도로 불법 체류 문제에 엄격합니다. 학교 출소 안 하고도 가능하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규정상 적어도 1년 정도는 학교를 다닌 후에 하시기 진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게 별도의 취업 비자를 할당한다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는 1년 새 8% 정도 줄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그 학생분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뭐 H1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CPT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현지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유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하려면은 크게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루트, 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가 많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유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라는 것이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건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J1 비자인데, 뭐 무비자나 B1 비자는 우리가 뭐 일을 할 수 없는 비자고요. J1 비자라고 하는 게 이제 문화 교류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에게는 발급이 되지 않고요. 교환학생을 가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6개월, 1년 또는 졸업하고 나서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유급 인턴십을 할 수 있는 비자가 J1 비자죠. 다시 말하면 유학생들, 이미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비자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나신 분들은 이 J1 비자가 발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취지가 뭐냐 하면 J1 비자는 문화교류 비자라고 해서 미국을 잘 모르는 외국의 학생들이나 외국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 미국의 선진 문화를 뭔가 익숙하게 하고 가르치고 그거를 통해서 다시 본인의 나라로 귀국한 다음에 미국의 어떤 선진 문화를 이렇게 널리 퍼뜨려라. 약간 그런 취지의 비자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미국에 취업을 했다 또는 인턴십을 갔다라고 할 때 발급되는 비자가 전부 다 J1 비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거나 또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미국을 취업을 요번에 몇 명 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미국에 취업했다고 했을 때 발급되는 비자가 J1 비자인데요. 원칙적으로 이 J1 비자는 우리가 취업 비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턴십 비자죠. 그래서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대부분의 유학생들의 어떤 취업의 루트를 살펴보면 처음에 우리가 유학생으로 갈 때는 F1 비자라는 걸 통해서 가죠. 학생 비자입니다. 그렇죠? 학생 비자를 통해서 가고 그리고 아까 김광수 변호사님 인터뷰하실 때도 잠깐 나왔지만 CP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외부에 가서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내가 방학 기간이나 학기 중에 어떤 어프로벌을 통해서 외부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CPT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한국 학생들이나 한국을 포함한 다른 외국 학생들이 여름방학 인턴십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이나 큰 어카운팅 펌이나 또는 IT 기업들에서 일을 할 때 돈을 받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미리 어프로벌을 받아야 되죠. CPT 어프로벌을 받아서 소셜 넘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CPT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OP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내가 보통 1년 또는 이제 STEM 전공들은 3년까지 미국에서 정식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을 우리가 OPT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취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하다가 내가 여름방학이나 학기 중에 인턴십을 하게 되고 그 인턴십 경력을 통해 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OPT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비자는 바로 이 H1 비자라고 하는 것이죠. H1 비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처음에 그 뉴스 보도에도 H1 비자가 5명에 1명꼴이다 이렇게 학생이 인터뷰를 하는 거를 보셨을 텐데요. 결국은 우리가 미국에서 취업을 했다라고 할 때는 전부 다 H1 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학생들은 미리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유학생으로 갔다가 또 그 사이에 영주권 신청했던 것들이 어프로벌 나갔고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가서 취업을 했다라고 할 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쩌면 유일한 비자 중에 하나가 H1 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자 이슈들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H1 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H1 비자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학사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학사 학위.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때는 H1 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졸업을 하고 나서 내가 학사 학위를 가진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H1B라고 하는 외국인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인데 이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공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전공 매칭. 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H1B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들에게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비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냐면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능력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그 사람의 대학교 전공을 봅니다. 대학교 전공이 만약에 회계였으면 그 사람이 일하는 곳의 직무가 회계와 연관되어 있는 직무여야지만 H-1B라고 하는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대학에서 예일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다. 그러면 내가 졸업을 하고 나서 OPT 기간 동안에 심리학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해야지만 OPT가 내가 인정이 되어지고요. 또 H-1B를 신청할 때도 반드시 심리학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직무를 맡을 때만 H-1 비자가 어프로벌이 나는 거죠. 내가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내가 갑자기 이제 어카운팅 펌이나 또는 뭐 그런 어떤 그런 뭐 경영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은 H-1 비자를 받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법인에서 꼭 심리학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직무를 찾기라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제 유학생들이 졸업할 때쯤에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공부는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전공을 했는데 이 전공이 사실상 H-1 비자를 받기가 거의 어려운 전공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폴리티컬 사이언스,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십, 그다음에 인문학들, 뭐 동문학, 영문학, 뭐 대부분의 문학들 뭐 이런 전공들이요. 뭐 심리학, 철학 다 마찬가지죠. 이것들이 외국인들을 뽑는 직무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어떤 능력은 굉장히 출중하고 경력도 많이 쌓았고 공부도 잘했고 뭐 영어도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미국인이었다면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미국인이 아니라 외국 학생이었기 때문에 H-1B라고 하는 비자를 받아야 되고 H-1B는 반드시 전공이 매칭돼야 되다 보니까 아예 취업 비자가 발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이슈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 H-1B의 비자의 쿼터가 정해져 있어요. 쿼터라는 게 1년에 총 외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외국인들에게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양인데요. 그게 아까 몇 개라고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 보도에서 85,0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뭐 중국, 인도, 뭐 독일, 프랑스 모든 어떤 외국인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H-1 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 85,000명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2014, 15, 16, 17년도 계속해서 쿼터는 85,000개인데 신청자가 25만 명, 24만 명 이러다 보니까 이게 3대1, 4대1 이렇게 추첨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작위 뽑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기업들도 내가 저 학생을 꼭 뽑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미 저 학생을 내가 인턴으로 채용을 해서 OPT 때 다 트레이닝을 시켜서 H-1B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해서 H-1B 서류를 넣는데 뭐 생각지도 않게 추첨해서 떨어져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학생을 해고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쿼터가 있기 때문이죠. 쿼터 85,000개인데요. 그 중에서 아까도 보셨지만 석박사 쿼터가 2만 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사 쿼터가 65,000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석사학위 한 경우에는 2만 명 안으로 먼저 들어가서 한번 추첨을 하고 혹시 더 떨어지면은 학사학위자들하고 한 번 65,000개로 들어와서 한 번 더 추첨을 하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받은 친구들은 2번의 기회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H-1B라고 하는 비자예요. 이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유학을 가시고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시려고 한다면 이거를 미리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되시겠죠? 다음에 L1 비자나 뭐 M1 비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L1 비자는 주재원 비자고요. 뭐 이거 말고 또 무슨 EB2 비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유학생들하고는 거리가 먼 비자죠. 한국에서 뭐 매니저로서 몇 년 일을 하다가 갔다거나 뭐 이런 어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뭐 한국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가지고 같은 계열사라거나 뭐 이런 어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학을 가서 취업을 했다라고 할 때는 전부 다 H-1B라고 하는 비자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H-1 비자의 조건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은 학사학위가 맞지 않으면 경력으로 학사학위를 대체할 수가 있는데요. 경력이 한 5에서 6년 정도 되시면 내가 학부 때는 뭐 철학을 전공했는데 내가 회계 파트에서 한 6년을 일을 했다. 그럼 회계 파트에서 6년 일한 것이 학사 학위와 이퀴벌런트하다라고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공이 100% 매칭이 돼야지만 H-1B를 받는 것은 아니고 경력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지면 H-1 비자를 학사 학위로 그 경력을 학사 학위로 인정을 받아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유학생들은 바로 취업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경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대학원생이라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서 어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H1 비자에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인데요. 지금 설명드린 건 이제 비이민이죠. 이민이 아니라 잠깐 갔다가 들어오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린카드, 영원히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은 이제 이민을 하는 거죠. 이민에는 이렇게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족 이민도 있고, 뭐 취업 이민도 있고 있는데, 지금 여긴 취업 이민만 써놨는데요. H1 비자는 이게 2011년서부터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주권은 2013년 이후로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을 때 굉장히 지금 영주권 수속이 빨라졌습니다. 보통 한 2010년, 뭐 9년 이때 영주권이 들어가신 분들은 뭐 한 8년도 기다리고 7년도 기다리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서 받을 때까지. 그런데 지금은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 반 이내에 2순위건, 석사학위 소지자건, 3순위건, 학사학위 소지자건 전부 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그런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H1 비자에 대한 어떤 심사도 강화를 시킨다고 하고 영주권에 대한 또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사도 굉장히 강화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기로 봤을 때는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그떤 어떤 좀 호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저희 그 취업을 도와드렸던 유학생분들이 H1B에서 떨어지고 바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주권은 또 우리가 하나의 옵션으로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에서 일단 비자에 대한 설명은 잠깐 드렸는데요. 이걸 알고 한번 우리가 볼게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좀 보고 알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H1B 신청 순위를 나타내는 표예요. 아마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직종이 나와 있거든요. occupation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종이 H1B의 신청이 가장 많은 직종인가, 다시 말하면 H1B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직종인가 라는 걸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는 건데, 자, 1번에 보니까 가장 많은 1등 컴퓨터 시스템 애널리스트고요. 2등 소프트웨어 디벨로퍼고요. 3등 컴퓨터 프로그래머, 4등 컴퓨터 오큐페이션, 5등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시스템 오브 소프트웨어. 어떻게 돼요? 1등서부터 5등까지가 전부 다 IT와 연관된 분야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6등, 7등이 이제 경영 회계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애널리스트, 7등이 어카운턴트 어디터. 네. 또 8등은 다시 네트워크 앤 컴퓨터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조금 효과가 높은 직종, 다시 말하면 전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분야입니까? IT 분야, 그리고 경영회계 분야. 이쪽이 그래도 외국인들한테 많이 열려져 있는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실 수가 있겠죠. 동아일보나 또 한국에서도 요즘에 이제 청년 실업이 어렵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도 어떤 그 인터뷰를 많이 의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오늘 세미나 하는 것들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서 올려놨으니까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텐데, 동아일보 2015년도 5월 30일자 한국판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의 그늘이라는 어떤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H1B라고 하는 것이죠. H1B가 전공에 일치하지 않으면 발부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일자리에는 외국 유학생들을 고용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 등등의 어떤 인터뷰를 해놓은 기사들이 있는데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에서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칼럼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학생들이나 특히나 유학생 부모님들이 한번 보시고 참고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OPT와 관련된 것들, OPT에 관련된 것들, 또 그다음에 그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학생들이 재학 중에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능력들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매년 보도되는 겁니다. H1B의 올해 경쟁률 해서 뭐 3대1, 뭐 3점 몇 대 1, 4대1 뭐 이렇게 되는데 2017년도에도 조금 나래가긴 했지만 3대1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H1B의 그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첫 번째 비자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비자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비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좀 숙지를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매칭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매칭에 대한 거는, 제가 과거에 KBS와 인터뷰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실까요? 미국은 거의 95% 가까운 비율이 학교로 기업들이 찾아오는 리크루팅을 통해서, 학교 리크루 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서 이게 취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보면은 인턴십을 통해서만이 취업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유학생들은 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비슷한 경우이지만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와서 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가서 반드시 인턴십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취업은, 좋은 기업의 취업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거의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국 대기업에 취직하려면 학부 기간 동안 성적 관리와 함께 3학년 정도에서의 인턴십 과정 이수가 필수적으로 요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가을 학기 아이비리그 대학 지원자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해 입시 경쟁과 함께 취업 경쟁 역시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한국 취업과 미국 취업이 굉장히 다른 어떤 그 팩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마인드 자체나 어떤 그런 프로세스 자체를 여전히 한국식으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그 인터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대학교 4학년이 됐을 때 또는 졸업 시즌이 됐을 때 기업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서를 내서 인터뷰 1차 인터뷰를 하고 2차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선발을 하고 시험을 해서 선발을 하는 그런 공개 채용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공채 제도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신입사원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냐면 미국은 각 기업들마다 캠퍼스 리크루터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스페셜한 아큐페이션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미국의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대학들 중에서 유능한 학생들을 졸업하기 전에 보통은 2학년, 3학년 때 미리 뽑아서 인턴을 시켜봅니다. 자기네 회사에. 그래서 인턴십을 통해서 그 학생이 어떤 성적이 좋고 그 학생이 어떤 그 자기네 회사와 잘 맞고 직무도 괜찮게 잘 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인턴십이 끝나고 졸업하기 보통 1년 전에 오퍼를 줍니다. 네가 1년 후에 졸업을 하게 될 텐데 졸업을 하고 하면 우리 회사에 와서 풀타임 잡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졸업하기 전에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좀 큰 대학,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취업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좋고 큰 대학일수록 미국의 큰 기업, 좋은 기업들이 많이 와서 그쪽의 캠퍼스 리크루터들이 많은 학생들을 미리 뽑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1학년, 2학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레주메 준비를 하고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 봉사활동도 하고 리더십 트레이닝도 하고 또 경력도 쌓고 이런 거를 해야 돼요. 참 말이 쉽지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을 보면 사실은 영어가 완벽하지도 않은데 미국 학생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경쟁해서 학점 받아야 되죠. 또 수업 따라가야 되죠. 시험 봐야 되죠.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또 클럽 활동을 한다?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유학생들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학생들은 인턴십이나 경력을 쌓으려고 할 때 한 학기 정도 휴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쉴 수가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그냥 한 학기 쉬면서 내가 공부도 하거나 또는 다른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인턴십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미국의 학생 신분으로 가서 I-20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F1 비자 홀더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휴학을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휴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졸업할 때까지 기회 몇 번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방학 때밖에 없잖아요. 더구나 근데 미국은 또 한국처럼 겨울방학이 이렇게 길지가 않단 말이에요. 미국은 크리스마스 베케이션 해가지고 한 2주, 3주? 길어야 한 3, 4주밖에 겨울방학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어떤 인턴십 경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딱 3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1학년 여름방학, 2학년 여름방학, 3학년 여름방학. 그리고 나서 4학년 때 졸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은 쉽지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미리 4학년 2학기 졸업을 염두에 두고 인턴십을 잡아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더구나 또 매칭하기도 쉽지 않고요. 예, 회사를 찾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 어떤 이유들이 뭐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사회는 우리가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턴십이나 또는 그 기업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만이 어느 정도 어세스가 가능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꼭 인턴십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입사원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1년 전에 미리 인턴을 하고 보통 3학년 여름방학이죠. 3학년 5월에 끝나니까는 6, 7, 8월 3개월 인턴을 하고 근데 이 인턴 언제 뽑냐면은요 3학년 1학기 가을에 뽑습니다. 예, 3학년 1학기 보통 가을에 와가지고 다 뽑아가요. 조금 늦더라도 3학년 2학기 3월에 다 뽑아갑니다. 1, 2월에 다 끝나요. 그래야 3월에는 결정이 돼야지 내가 CPT 신청하고 뭐 해가지고 5월에는 일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신입사원이 500명이 필요한데 내가 인턴을 통해서 뽑은 학생이 한 뭐 45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50명은 4학년 때 뽑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그거와 함께 그 내부 직원 리퍼, 인터널 리퍼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구글이면은 구글 직원들에게 너 혹시 아는 사람 중에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추천을 해라 라고 하는 인재 추천 제도,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서 인터널 리퍼를 통해 가지고 취업이 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의 추천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입사원의 어떤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업들이나 어떤 그 우리가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은 인턴을 통해서 채용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추천이나 또는 아주 조그만 극소수이지만 4학년 졸업 시즌에 맞춰 갖고 또 일부 채용을 하기도 한다. 네, 이 정도로 아마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를 조금 더 몇 개 볼 텐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제 한국 기업도 유학생 채용을 많이 꺼린다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결국은 여기 나와 있지만 OPT와 H1B의 그 추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사실은 우리가 한국 기업이면 뭐 삼성, LG, 뭐 우리 많이 알잖아요. 현대자동차 이런 그 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의 큰 기업들이 한국 유학생들을 많이 뽑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한국 유학생들을 잘 안 뽑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을 거의 안 뽑아요. 오히려 처음부터 영주권이 있거나 또는 시민권이 있는 학생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예외적으로 뽑기도 하지만 그런데 더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 H1 비자, OPT를 통해서 H1 비자를 받아는 학생들의 한국 기업의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1B가 뭐다? 추첨이다 보니까 자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F1 비자를 갖고 있다가 F1에서 CPT를 하고 그 다음에 OPT를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받는 게 H1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OPT 기간 동안에 이제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학생을 트레이닝을 시켜요. 학생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뭐 CPT 때 뭐 인턴을 좀 시키고 학생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H1은 언제 들어가냐면은요 매년 4월 1일 날 들어가요. 4월 첫째 주에 들어가거든요. 뭐 3월 중순에 미리 원서를 넣어도 다 반송됩니다. 4월 첫째 주에 한 번에 다 전국에 있는 모든 H1B 어플리케이션이 다 4월 첫째 주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심사를 거쳐갖고 실제로 이제 10월 1일서부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2017년도 5월에 졸업했다. 5월에 졸업했다. 그러면 2017년도 5월서부터 쭉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2018년도 4월 1일 날 뭐가 들어갔어요? H1B 신청이 들어갔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쭉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추첨에서 떨어졌어요. 5월 달에 추천 결과가 나오는데 탈락.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작년 2017년 5월서부터 1년을 쭉 일을 했는데 그래서 회사는 얘에게 투자를 해가지고 다 가르쳐 놨는데 갑자기 이게 탈락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퇴사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 놓은 학생이 갑자기 추첨에서 떨어져갖고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예 유학생들은 우리가 취업을 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생들이 이중 언어를 하니까
한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는 한국 학생들을 비자 스폰서에서 많이 뽑아주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열심히 학생들을 뭐 1년차 때는 많이 이렇게 아는 게 없으니까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게 투자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 놨는데 뭐 제대로 일을 할 때쯤 해갖고 이게 비자가 추첨이 안 돼갖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회사도 이 학생을 채용하고 싶고 학생도 너무나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인 기업도 그런데 하물며 미국 기업들은 어떨까요? 더 심하죠. 네, 미국 기업들은.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큰 글로벌 기업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에요. 특히나 경영학과, 또 회계학과 학생들이 뭐 글로벌 컨설팅 펌이나 뭐 맥켄지나 뭐 또는 보슨 컨설팅이나 아니면 이제 뭐 큰 회사들 있죠. 뭐 또는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제 아이비들,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나 또는 이제 빅4들, 뭐 KPMG, 딜로이트, EY, 뭐 PwC 이런 큰 기업들이 아예 캠퍼스 리크루터들이 인턴십을 뽑으러 학교에 갈 때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아예 인턴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더라 이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쵸? 학생을 뽑아서 인턴을 시키고 그 인턴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무슨 노동력을 제공받으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인턴십의 기회를 주는 건 뭡니까? 이 학생이 3개월 동안 우리 회사랑 일하는 거를 보고 일을 잘하면 졸업하고 나서 우리가 풀타임 오퍼를 줄까 말까를 어떤 판단하는 그 시기가 인턴 기회인데 이 학생은 어차피 졸업을 해봤자 H1B를 신청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혹시 이게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이 3개월의 인턴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지더라 이거죠.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 더 커졌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유학생들 영어 공부하랴 또 학점 받으랴 또 뭐 또 액티비티 하랴 그것도 어려워서 어떻게 어렵사리 인턴십을 잡았는데 유학생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캠퍼스 리크루터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일단 뭐 이렇게 레주메는 1차는 통과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2차 인터뷰 가가지고 거의 다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비자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기사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는 1번이 뭐였다? 비자. 네, 비자 핵심들. 두 번째 이제 기업 매칭인데 미국에서 기업 매칭을 설명드렸지만 뭐가 없습니까? 공개 채용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개 채용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기네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뭐 어플리케이션 해라 뭐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지만 그게 많지가 않죠. 네, 그리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시 채용이에요. 수시 채용.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서를 내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언제는 시험을 본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고 다 수시 채용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신입사원들은 대부분 인턴을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그 취업 포털 사이트들이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몬스터나 커리어빌더 같은 어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잡포털 사이트들이 있는데 참고로 이 잡포털 사이트는 유학생들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왜? 첫 번째 유학생들은 비자 스폰서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신입사원이죠. 두 가지가 다 결격사유라고 보는 겁니다. 몬스터나 이런 그 포털 사이트에서는요. 그럼 이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는 뭐가 핵심이냐면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영주권자는 시민권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매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해보면 잘 연락이 안 오죠. 거의 연락이 안 옵니다. 왜냐면 경력자들 위주이고 또 가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연락이 와봤자 내가 혹시 유학생이다 뭐 그래서 비자 스폰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의 인터뷰가 잡히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현실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이 추천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턴을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인터널 리퍼럴을 통해서 또는 아는 사람 뭐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오너랑 우리 아버지가 친구야. 그러면 아버지가 리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거를 좀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뭐 백으로 들어갔다든지 낙하산으로 갔다든지. 근데 미국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추천을 받았냐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아는 사람이면 쉽게 추천을 해주는데 미국은 또 그렇게 쉽게 추천해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까다롭죠. 추천서를 써도 어때요? 저도 이제 저희 제자들 추천서를 가끔 쓰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잘 써주죠. 근데 가끔 미국 사람들 경우에는 정말 제가 추천서를 받아보면 야 이게 추천서야? 라고 할 정도로 신랄하게 이 학생들의 단점을 이렇게 다 레터에다 써갖고 보낸 경우들도 있어요. 네, 학교에서 받아보면. 그러니까는 이 추천이라는 걸 함부로 하지 않고요. 또 이제 추천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그 레퍼런스 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어떻게 알았냐, 또 이 학생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그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생과 같이 일을 해본 경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천인의 어떤 의견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추천을 잘 안 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누구의 추천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뭐가 없어요. 미국에서 인맥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인맥이 잘 없어요. 한국 같으면은 뭐 아버님 친구도 있고 뭐 어디 삼촌도 있고 뭐 누나도 있고 뭐 이렇게 한국에 퍼져 있는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소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미국에만 딱 가는 순간에 우리는 거의 이제 호롤단신. 예. 뭐 그나마 어떻게 유학원 통해서 왔는데 더 이상 이제 네트워크가 별로 없는 거죠. 아버님, 어머님 친구들이 가끔 있지만 이렇게 막 고위직에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경우들도 있고, 또 추천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 추천하는 거는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별로 뭐랄까 좀 가고 싶지 않은 조그만 회사들을 추천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게 좀 안 맞죠. 예. 또 이제 아버님 이렇게 아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매칭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취업이 굉장히 큰 목표인 걸로 가정하고, 아주 현실적인 얘기들, 그러니까는 장점은 많이 안 얘기하려고 그래요. 미국에서의 어떤 일하면서의 장점은 당연히 너무나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는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미국 그 취업에 대한 것 중에 비자, 그 다음에 기업 매칭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능력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어때요? 미국 취업하면 개인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학점이 어떻다, 그 다음에 어디서 뭐를 했다, 경력이 뭐가 있다, 자격증을 뭐를 땄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먼저 그거를 얘기를 하세요. 네, 우리 아들이 언제 가가지고 무슨 대학을 다니고 있고, 영어는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고, 그 다음에 학점은 거의 올해인데 한 번 B가 있나 C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 가지 중에 어떻게 보면 개인 능력이 그래도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비자는 우리가 핸들하기가 너무 어렵죠. 기업 매칭은 그거보다는 조금 양호하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도 개인 능력은 우리가 준비하면 많은 부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취업할 때 어떤 개인 능력들이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영어, 대학 전공 GPA, 레주메 인터뷰, 경력, 네트워크 추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능력이라고 저희가 몇 개 보는 거죠. 여기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죠. 어떤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몇 가지만 보면은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러면은 그것보다 먼저 그래도 가장 덜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덜 중요한 거. 뭘 것 같으세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취업을 할 때 가장 덜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나름의 이제 전문가잖아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도 미국에서 이제 러스쿨 하고 유학하고, 변호사 일 하다가 한국 와서 교수하다가 이제 교환교수로 가게 돼서 이게 이제 정말 본의 아니게 우연찮게 시작된 일인데, 그러다 보는데 벌써 1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정말 수천 명의 학생들이 거쳐갔죠. 예, 수천 명의 학생들이 거쳐갔는데, 그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도와주다 보니 가장 중요하지 않은 건 대학입니다. 어느 대학을 다니느냐가 미국에서 취업할 때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는 거죠. 예. 뭐가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거 GPA입니다. 4.0이냐 3.8이냐 3.5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업에서 봤을 때. 근데 전공은 어때요? 전공은 중요할까요? 좀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비자 때문에. 예. 아까 H1 비자를 받을 때 뭐가 중요하다? 전공이 중요하다. 전공이 매칭이 돼야지만 비자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전공은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물론 좋은 대학을 가고 GPA도 좋으면 좋습니다. 절대로 좋은 대학이 안 좋다거나 GPA를 상관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 중요해요. 근데 너무 우리는 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학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취업을 진행을 할 때는요. 물론 좋은 대학에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대학으로 많은 기업들의 캠퍼스 리크루터들이 인턴을 뽑아가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취업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업들이 오느냐를 보고서 판단하는 건데 좋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은 건 좋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취업의 핵심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경력이에요.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갖고 있느냐, 이 학생이. 여기에 말하는 경력은 외부 경력도 있지만 나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학교에서 어떤 클럽을 들었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수업을 어떻게 들어서 내가 왜 지금 니네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필요한 거죠. 그때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이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학기 중에 인턴십도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클럽에서 또 액티비티도 했어야 되고요. 어떤 이벤트도 했어야 되고요. 그쵸?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집약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한국 학생들이 뭐 저도 뭐 아마 어렸을 때 그랬겠지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1학년 때 생각 다르고 2학년 때 생각 다르고 뭐 저는 또 지금의 생각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뭐 한 우물을 쫙 파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3학년, 4학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갈피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경력도 쌓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수업도 듣고 또 클럽 활동도 하고 리더십도 하고 뭐 봉사활동도 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경력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영어가 떨어지더라도 조금 학점이 나쁘더라도 대학이 많이 이렇게 유명한 대학이 아니더라도 레주메 상에서 그 경력이 보여지고 이 경력이 우리 회사와 매칭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회사에서는 이 학생에 관심을 보이고 분명히 인터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만큼 경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레주메와 인터뷰는 우리가 고칠 수가 있죠. 예, 뭐 수정을 봐줍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뭐 스펠링 틀린 게 있는지 이런 단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물론 레주메를 작성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레주메에 들어갈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레주메. 인터뷰도 미국식 인터뷰. 뭐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 멘토링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간단하게 레주메 작성법이나 인터뷰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물론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계 기업의 첫 번째 직장을 잡으시려면 영어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미국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전공 지식이나 또는 무슨 뭐 그런 것들보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영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많은 한국 학생들이 첫 번째 직장을 전부 다 미국 회사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는 거죠. 네, 비자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한국계 회사들이든지 아니면은 직원들은 미국 사람들이지만 뭐 한국 오너가 있다든지 그런 어떤 한국의 뭐 기업에 취업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전문직들 뭐 회계나 IT나 이쪽은 그쪽에서 경력을 쌓으시는 것도 어차피 전문직 프로페셔널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삼성, 뭐 LG 마찬가지겠죠. 그쪽에서 IT로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경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영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이 매칭이 안 됐다거나 또는 경력이 너무 이쪽과 거리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인터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미리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가 중요하다. 네트워크나 또 이 인맥, 그죠? 네, 추천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개인 능력과 관련돼서는요. 개인 능력과 관련돼서는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미국의 K-무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거를 통해서 미국의 유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고 전부 다 한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의 취업 실업난이 더 심각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 저도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뭐 약간 산발적으로 이긴 하지만 미국의 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트라에서도 이거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도 그래서 뭐 여러 번 이렇게 가서 뭐 학생들 강의도 하고 또 인터뷰도 봐주고 하는데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뭐랄까 일회성이죠. 예. 이게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특강을 듣고 세미나를 듣는다라고 해서 갑자기 뭐가 많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저는 나은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반영이 되어서 뭐 작년에도 가서 뭐 시카고 대학도 가고 많은 대학들의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도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잘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이거를 테이크 케어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물론 이런 그 개인 능력, 뭐 인터뷰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레주메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학생의 어떤 진로를 탐색을 해서 그거에 맞춰가고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 그거에 맞춰서 경력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면접관이 기대하는 1순위 항목 미국입니다. 미국의 면접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유명한 잡지에서 따온 건데요. 볼까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인턴십이 23%고 재학기간 근무경이 21%예요. 전공이 13%고 자원봉사 12%고요. 수강과목 8%, 학교 성적 8%, 출신학교 5%입니다. 어때요? 그쵸? 성적과 출신학교가 가장 낮죠? 네. 뭐가 가장 많습니까? 인턴십, 경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미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뭘 많이 보냐면 학교를 많이 봅니다. 그죠? 너 어느 학교 나왔냐? 그리고 학점이 어떠냐? 그쵸? 심지어는 뭐 니네 부모가 뭐 하시냐? 또 외모가 어떠냐? 나이가 어떠냐? 나이도 많이 봐요. 이 대한민국 신입사원을 채용함에도. 미국은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40이 돼서도 신입사원이 될 수가 있고요. 50이 돼서 신입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체력에 따라 갖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한국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근데 40이건 30이건 나이보다는 내가 니네 회사에 왜 지원하려고 하냐.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스토리가 레주메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레주메는 한 장인데요. 보통 신입사원은 그 레주메 한 장에 나의 스토리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 인턴십 퀵 팩트인데 이건 한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보통 이제 인턴들의 거의 한 70% 이상이 끝나고 나면, 인턴십이 끝나고 나면 풀타임 오퍼를 받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10명이 인턴십을 썸머 때 하면 그 중에서 한 7명은 풀타임 오퍼를 받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취업이 언제 결정된다? 그쵸? 네. 인턴십 때 결정된다. 인턴은 근데 언제 뽑는다? 3학년 1학기 때 뽑는다. 그러니까 취업이 언제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3학년 1학기 때 결정된다고요. 그게 미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기업을 가고 싶으면 언제 준비가 끝나야 됩니까? 2학년 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3학년 1학기 가을에 많은 기업들이 캠퍼스 리크루팅을 오고 거기서 인턴이 선발이 되어져서 3학년 2학기가 끝난 여름방학 때 인턴을 통해서 풀타임 오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유학생이 한국에 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도 여름방학 때는 썸머를 하시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무조건 경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캠퍼스 리크를 통해서 내가 경력을 쌓기가 어려워졌으면, 왜냐면 이제 이미 시즌이 지나가 버렸으면 내가 혼자서라도 찾아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익스피리언스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게 미국의 어떤 취업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자, 그죠? 기업 매칭, 그다음에 개인 능력.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핸들할 수 있는 건 개인 능력 부분이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부터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 개인 능력을 갖출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기업 매칭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고요. 비자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뭐 전공이나 또는 어떤 기회가 있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으로 올 것인가 미국에서 취업할 것인가 고민이에요. 저희가 이제 많은 미국에 있는 대학들의 세미나를 하면서 앙케이트를 받아보니까 유학생들의 거의 80% 이상이 미국에 남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학생들이 유학을 하면서도 한국보다는 미국에 남아서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더라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왜?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1, CPT, OPT 그 다음에 뭐로 이어져야 돼요? H1 비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OPT 때 내가 인턴십을 못하거나 또는 OPT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H1B를 스폰서를 못 받았거나 또는 OPT에서 H1 스폰서를 받았는데 H1B가 떨어져 버리면 방법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학교를 가거나 석사나 또는 뭐 다른 전공으로 바꿔서 학교를 가거나 I-20 유질레에서 다시 F1이 되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한국으로 돌아올 때 요즘은 어때요? 한국도 취업이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어떤 동영상이 있는데요. 뭐 한번 보실까요? 요즘은 이제 이런 것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10여 년 전 학생들의 조기 유학이 유행처럼 많았죠. 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이 한국의 취업 상황 역시 어느 때보다 안 좋고 역차별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차지혁 기자입니다. 고용부 산하기관에서 주최한 해외 취업 박람. 취업의 실험난 속에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면 국내외를 따질 형편이 아닙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해외 학위를 가진 구직자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10년 넘게 유학 생활을 한 최신혜 씨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현지은행에 취업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아 1년 만에 관두고 귀국했더니 국내 취업은 더 어려웠습니다. 저희 엄마는 내가 정재산에 다 투자를 해서 너를 유학을 보내놨는데 고작 학원 강사 하려고 내가 너를 보낸 줄 아냐. 미국 명문조립대학을 졸업한 김정희 씨는 국내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경험했습니다. 각종 스펙으로 무장한 국내 대학 졸업자들과의 경쟁도 힘겨웠지만 유학생에 대한 선입견이 매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10개월 과정에 정부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에야 관련 중소업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너 어차피 좋았으면 안 보잖아.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보시는 것 같아요. 지난해 공식 실업자 수가 100만 명. 여기에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 수는 45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청년 실업률 또한 9.8%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구직자들의 희망 연봉은 5년 전보다 오히려 39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게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유학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인터내셔널 F1 학생들은 저희 그 그룹사 중에 이제 학자금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영주권이 있거나 시민권이 있으면은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가 있고 무상 보조를 받습니다. 근데 유학생들은 그런 혜택이 전혀 없어요.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갔다 칼스테이트나 뭐 어떤 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갔을 때 아예 영주권자와 유학생은 학비 자체가 다르죠. 인터내셔널들은 학비가 훨씬 높아요. 한 2, 3만 불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돈을 쓰고 유학을 하고 돌아왔는데 한국에서도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예. 그럴 바에는 그냥 건물이나 하나 사둘 걸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으로 올 것인가 미국으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동아일보 기사에도 많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유학의 그늘이라고 하는 건데 그늘이죠. 물론 그늘 말고도 그 양지가 많습니다. 그죠? 저도 유학을 했고 저희 우리 같이 미국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유학생들도 너무나 열심히 한국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진짜 돈 아끼고 해서 유학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런데 이게 그거의 노력에 비해서 많이 어떤 대우를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속상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늘인데, 그래서 오늘의 세미나도 어떻게 하면 미국 유학을 잘 해서 한국으로 오던 미국에 남던 내가 좀 잘했구나, 성공했구나 라고 하는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취업을 위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3가지를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내가 어떤 걸 할 때 비자는 어떻게 되고 기업 매칭은 어떻게 되고 내 개인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취업을 할 때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공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졸업을 하고 나서 1년의 OPT 기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 한국을 갈지 미국에 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 OPT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 한국으로 올지라도 그 미국에서 졸업하고 1년의 경력은 미국 유학생들한테만 주어지는 굉장히 특별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경력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한국의 학생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 중에 하나가 그 미국에서의 1년의 OPT 경력이에요. 한국 학생들은 그 경력을 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쌓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전부 다 J1 비자로 가서 미국에 가서 일은 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어떤 미국 기업들이기보다는 전부 다 아주 작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에서 1년 그냥 경험만 쌓다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1년의 OPT 기간이 있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설사 H1 비자를 받지 못할지라도 미국의 기업에 가서 미국의 기업을 실제로 체험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경력은 한국에 오셔서도 많은 도움이 돼요. 그게 경쟁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1년은 꼭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다. 그러다 보면 내가 회사 생활이 맞는지 안 맞는지, 미국 생활이 미국의 어떤 직장 생활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고 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리퍼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석사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전공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다 돈과 연관이 되어져 있으니까 부모님 등골이 휘죠. 예, 거기 1년 있으면서 물론 그 1년 동안은 회사에서 돈을 받으니까 부모님의 어떤 도움을 많이 안 받더라도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보통 뭐 연봉 그래도 아무리 안 받아도 한 3, 4만 불 가까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껴 쓰면 내가 충분히 여기서 인턴 가는 한국의 많은 한국 학생들은 한 달에 월 1,500불, 2,000불 받으면서도 부모님 손 안 벌리고 인턴 생활을 1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OPT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부모님 도움 안 받고 1년을 내가 미국에서 살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인턴하는 동안에, OPT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내가 한국으로 갈 것인지 미국에 남아서 더 공부를 할 것인지 취업을 해볼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물론 그 OPT를 하다가 H1B로 전환이 되면 가장 좋고, 예. 만약에 전환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1년 또는 뭐 2년, 1년 반 어떤 학교를 더 다니셔가지고 다시 학위를 하고 그 학교를 1년에서 1년 반 동안 다니는 동안에 내가 또 경력을 쌓고 또 준비를 하고 라고 해서 1년의 OPT 경력과 그 1년에서 1년 반 동안에 석사나 어떤 그런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쌓은 경력을 통해 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으시는 것이 목표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OPT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에 확실하게 뭐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는다거나 또는 뭐 내가 박사가 끝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를 할 거라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에서 내가 학위를 할 때마다 이 OPT가 1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STEM 전공은 3년인데 보통 1년입니다. 그럼 내가 학부가 끝나면 1년. 물론 CC,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녀서 전문 학사가 끝나도 1년이 주어져요. 전문 학사 끝나고 1년. 학사가 끝나면 또 1년. 그 다음에 석사가 끝나면 1년. 박사가 끝나면 1년이거든요. 학사가 끝나고 내가 다른 전공으로 다른 학사를 했어요. 그때는 1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학위에 한 번씩만 주어지는 게 OPT인데 따라서 이 OPT가 주어져서 내가 OPT를 할 수 있을 때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OPT 조건이 있잖아요. 내 전공과 어느 정도 유사한 기업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보통은 OPT를 신청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회사가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3개월 안에는 회사가 결정이 돼야 내가 OPT 어프로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OPT를 꼭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으로 오신다고 할지라도 이 경력을 꼭 만들고서 내가 한국으로 오자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4학년이어서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내가 인턴 경력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나는 OPT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취업의 어떤 순서를 보면은요. F1으로 가셔서 물론 중간에 4학년 때 누구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면 바로 영주권이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에요. 이런 내용이 다 비자, 그 중에서 이제 비자는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 영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비자는 이슈가 없어졌으니까 기업 매칭, 그 다음에 개인 능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취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유학생이면은 비자 이슈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OPT 하는 동안에 H1B가 매년 4월 1일 날 신청을 받게 되는데 OPT 기간 동안에 4월 1일이 들어가 있으면 4월 1일에 신청을 해서 어프로브가 나면 내가 6년까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OPT 시작한 날로 H1 승인이 나기 전에 끝났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H1이 일단 들어가면 OPT는 계속 연장이 되는 거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뭐 내가 더 미국에 있겠다고 하면 보통 H1이 진행되는 도중에 영주권이 진행이 돼서 영주권을 승인을 받게 되면 미국에서 이제 영원히 거주할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OPT에 대한 거를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물론 STEM 전공들, 뭐 사이언스나 또는 뭐 그런 있죠, 뭐 매스, 뭐 엔지니어링, 어떤 IT 이런 굉장히 많은 전공들인데 이런 전공들은 최대 36개월까지 지금 OPT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공들이 이제 미국에서 신입 사원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의 어떤 유학생들에게 기회를 3년까지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은 한 1시간 정도 걸쳐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 조금만 드릴게요. 저희 회사 소개 조금 드리면 저희는 coedgroup.com이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coedgroup이라는 회사이고 현재 그룹사는 6개의 그룹사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뭐 저도 전혀 뭐 회사와는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하다가 저도 이제 유학 생활했고 그리고 먼저 변호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사도 했고 이제 교수를 했죠. 이게 아주대학교 교수로 5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이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에 이제 교원 교수를 가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1년 이제 가게 될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일본 분이
학원 비슷한 거를 만들었고, 그 CPA 교육을 시킨다 그러셨죠. 그래서 한 10,000불 정도를 수강료로 받고서 영상한 건물 4층에서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한 3개월 만에 고의적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일본 분이. 그래서 거기 계시는 한국 분들이 수소문을 해서 학교로 찾아오시고 연락을 주신 거죠. 뭐 어떻게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오셨는데 좀 도와달라.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에서 교수할 때도 여기 있는 한국의 회계법인들, 한국 회계사들 강의도 많이 이제 나가고 뭐 그랬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강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나이가 젊은 친구들이었으면 제가 그냥 온라인 강의나 뭐 다른 알아서 공부하라고 했을 텐데 60이 넘으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혹시 뭐 이거에 대한 스토리가 저희 그 플러스코리 홈페이지 보시면 제가 써놓은 칼럼 중에 하나 있어요. 뭐 나이 예순에 공부는 무슨 뭐 이런 제목인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회사라기보다는 조그맣게 식당에서 시작을 했죠. 예, 그 식당에서 이제 서로, 뭐 이제 스터디 그룹식으로 도와드리기 시작했고, 대부분 다 40, 50, 60대 분들이셨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분들 중에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CPA를, 나이 50이 넘으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포함해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코리아타운에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자꾸만 만나면 인사를 하고 뭐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다 보니까 취업 대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회사가 오늘 이제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는 플러스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HR 전문가도 아니었고, 뭐 인사 쪽도 아니고, 저는 그냥 뭐 그 M&A 쪽 그 유가증권신고서 만드는 변호사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취업과 관련된 도움을 주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저희 회계법인도 만들고 저희 법무법인도 만들고 해서 지금은 이제 지사는 한국에 코엑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욕에 본사 맨하탄에 있고, 뉴저지, 그다음에 LA, 샌프란시스코, 뭐 버지니아, 이렇게 이제 6개 지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이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같이 교육도 시키고 도움을 드리고 있죠. 홈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인데요. 플러스 커리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그쵸? 맨 왼쪽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저희가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중국 팀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을 역시 도와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About Us 들어가시면 거기에 CEO 메시지 들어가시면 좀 내려보실까요? 여기 첫 플러스 커리어 관련 기사 모음이라고 해서 모아놨으니까는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전문이 다 있습니다. 링크 걸어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프로그램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유학생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관리라기보다는 이제 상담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학년 때서부터 2학년 또는 3학년, 4학년 해서 어떻게 어떤 쪽으로 진로를 가져갈 것인가, 또 졸업하고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또 인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등등 해서 관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다 보니 4학년이 돼가지고 찾아오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4학년이 돼서. 그러니까는 기업 매칭을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 인수 중에서도 뭐만, 그죠? 레주메, 인터뷰, 약간 그거만 도와줄 수 있지 나머지는 거의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취업하기 위해서는 비자도 중요하고 기업 매칭도 중요하고 개인 능력 중에서도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토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영어도 중요하다, 뭐 등등등등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4학년이 돼가지고 오면 그 중에서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학생들은 나는 공부 열심히 했다 이거죠. 영어도 잘하고 학점도 좋고 학교도 좋은데 나왔고, 그런데 왜 취업이 안 되냐? 왜 안 돼요? 비자 이슈, 기업 매칭 안 됐죠. 또 학교 때 뭐 제대로 많이 못했죠. 그런 쪽으로. 또 그 다음에 스토리가 없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경력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한 경우예요. 그러면은 취업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거죠. 미국에서. 근데요, 이게 한국으로 와서도 비슷합니다. 공부만 학생들은 열심히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요즘 한국 기업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 기업도 점점 미국화돼서 기업에서 일을 하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름방학 때 또는 학기 중에 인턴십을 매칭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직접 하면 가장 좋은데 학생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어려운데 영어도 공부하랴 학교 수업 따라가랴 뭐 등등 하면서 내가 잡서치까지 해가지고 인턴십을 찾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노력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주실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OPT 취업인데 이거는 보통 4학년 학생들이죠. 4학년 2학기 정도. 그래서 내가 올 12월에 졸업인데 나는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내 레주메는 이렇다. 미국에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면은 저희가 뭐 교육시킬 부분들은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시킬 수 있으면 취업시키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가는데 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예, 교육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미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졸업했어요. 졸업을 하고 나는데 취업이 안 됐다. 그럴 때 내가 한국으로 오지 않으면은 미국에서 학교를 더 다니셔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이냐, 내가 석사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1년짜리 뭐 그런 프로그램을 갈 것이냐, 뭐 아니면 전공을 바꿔서 다시 학사학위를 할 것이냐. 근데 학사학위를 하셔가지고 OPT를 하신 분들은 다시 학사학위를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전공을 바꾸려면은 다시 뭐 2년을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보통 학사학위를 하셨으면 석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서티피케이트 전문직 프로그램을 하시는 게 더 OPT를 받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서티피케이트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1년도 공부를 하시고 1년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경력을 쌓고,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이런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은 뭐 풀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경력을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시면서. 그리고 나서 졸업하기 전에 OPT 취업을 통해 가지고 취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뭐 석사를 할 때 경영학 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계학 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IT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아예 이제 내가 전공이 학부 때 너무 이제 취업이 어려운 전공이었다라고 하면은 전공을 바꿔가지고 석사를 해서 석사 하시면서 마찬가지죠. 내가 경력 쌓고 공부하고 취업 준비해가지고 1년 반 금방 합니다. 2년 금방 지나가요. 왜냐하면 석사 때도 취업이 언제 결정이 되냐면 보통 1년 차 끝나고 나서 다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취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유학생을 1학년 때부터 뭐 또는 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두 번째, 인턴십. 학기나 또는 여름방학 때 인턴십 해주는 프로그램. 세 번째는 하려고 하는 예정자들을 OPT 취업해주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1년짜리 교육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죠. 뭐 UCLA나 뭐 버룩 서티피케이션이나 어떤 큰 학교들은 이제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쪽의 프로그램을 다니면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진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석사 과정을 통해 갖고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건 이제 저희 그 회사 중에 그 캐플리라고 하는 세무사 CP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EA 미국 세무사인데 미국 세무사는 자격 요건이 없어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가능하거든요. CPA는 대학을 보통 졸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졸업하기 임박해가지고만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내가 전공과는 상관없이 사실 세무사 정도는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 다 텍스가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뭐 내가 세금은 나는 정말 관심이 없다.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특별히 미국은 텍스 시즌이 언제냐면 1, 2, 3, 4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회계법인에서 학생들을 인턴을 뽑습니다. 근데 많은 유학생들이요. 미국 회계법인에 가서 제대로 일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다 학교에서 뭐 이렇게 그 발런티어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 회계사 사무실 정도에 가서 일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 12년 동안 많은 미국계 어카운팅 펌들 또는 텍스 펌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많은 오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격 요건이 있죠. 최소한 이제 세무사 공부를 어느 정도 했어야 되고 저희 교육을 받았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인터뷰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될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지식을. 그래서 그런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텍스펌에 이제 취업은 아니죠.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는 건데요. 관심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CPA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예 회계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3학년, 4학년 때는 CPA 시험을 준비를 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4학년 때 보는 게 좋은데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죠. 회계학을 내가 전공하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미리 CPA 공부를 해가지고 학점을 따고 또는 미리 공부를 해서 학교 수업을 듣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죠? 먼저 한국어로 공부를 좀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PA 공부를 하려고 한국에 와서 휴학하고 뭐 학원을 다닌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CPA 공부는 충분히 학교 수업과 병행하실 수가 있으니까 미국에 계시면서 내가 전공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전공이 어떤 전공이라도 내가 CPA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제 설명하고 저희 회사 소개와 프로그램을 좀 마쳤고요.